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재정학을 강의하고 있는 황정빈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재정학을 강의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리 재정학이다. 우리 학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시경제학, 재정학을 위한 미시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틀을 길라잡이, 재정학을 잘하기 위한 그런 베이스가 되는 학문으로서 미시경제학을 선행학습으로 먼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에 아마 제 동영상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정학은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이고요. 저는 그래서 경제학 전공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정학은 미시경제학을 배우지 않으면 수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해도 되는데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시경제학이 베이스로 깔리지 않으면 수강하기가 힘들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떤 과목을 전공을 하면 1학년 때는 원론을 배우고 2학년 때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경제학과에서 1학년 때는 원론을 배우고요. 미시, 거시 2학년 때까지 이렇게 배웁니다. 그 다음에 3학년 과목에 재정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습득을 해야지만 재정학이라는 선택 과목을 추가로 학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깔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학년들이 수강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론에서 강론으로 빠져나가는 미시경제학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전 학습이 없으면 재정학은 고득점을 못하고요. 암기로 가고 암기하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50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재정학은 50점 맞아서 세무사 1차를 합격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의 아마도 그 학원 관계자분들이나 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재정학이 전략 과목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거짓말입니다. 전략 과목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실제로는 어려운데 쉽다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과목의 절대적인 성격은 어렵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 대비 점수가 잘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전략 과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교적 다른 과목보다 쉽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쉬운 과목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전략 과목이다 하니까 나중에 공부해도 되나 보다. 시험 뭐 3개월 전에 공부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글을 많이 올리세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럼 뭐 니들이 합격생이니까 그런 말이 맞겠지라고 따라가시면 저만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다 오를 때 내 주가만 또 안 오르고 떨어지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법이나 여러분 회계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습득하고 1차 시기에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재정학은 일단 얘를 습득하고 나면 분량이 줄어들어요. 얘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분량이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재정학에 분량으로 집어넣는다면 늘어난다는 얘기야, 범위가. 근데 얘는 직접적으로 시험에서 언급하진 않고 네가 이걸 알고 있고 그 위에 내용을 얹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밑에가 여러분 이미 깔려 있잖아요. 재정학의 범위가 확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재정학은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자면 얘를 빼고 보면요. 범위가 작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점수가 다른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이 토대가 없이 재정학을 하면 토대 없이 건물을 지으면 무너지겠죠. 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습득해 두시는 분이 나중에 재정학을 잘 하시고요. 고득점도 하시고요. 다른 점수를 보태주게 돼요. 그래서 재정학은 80점대를 맞아서 세법 50점 맞은데 보태주셔야 돼요. 세법은 과락 일단 넘기고 50점에서 60점 사이가 목표거든요. 그 이상 받기 좀 힘들어요. 보태주는 형태로 재정학의 전략을 잡으셔야 되는 차원에서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선행학습에서 들으시고요. 재정학을 공부하다가 이해 안 될 때마다 꺼내서 그 부분을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라오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학 진도를 나갈 때 이 교재를 다시 가져오시면 어디 페이지, 어디 개념이 거기에 해당하니까 체킹해 두시라 하면은 다시 복습하실 때 꼭 얘를 한 번 더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한 번 듣고 얘는 직접 재정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나중에 그건 다 해드릴 거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합격하세요. 올해도 시험이 재정학 1차 세무사 시험이 끝났는데 제가 작년에도 예측을 했어요. 2년 연속 재정학이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과목에 변수를 줘요. 올해 재정이 좀 어려우면 내년에는 뭐 세법을 어렵게 낸다거나 재무회계를 어렵게 낸다거나 재무를 지들이 약간씩의 변동을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출제 경향을 보니까 재무회계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고. 재정학은 다른 해보다는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 2년보다는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조금 어려우신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니까 일종의. 그래서 좀 각오를 하시고 재정이 어려워져 봤자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약간 생소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하고 조금 요걸도 신경 써주시면 돼요. 어렵게 나오면 미시 경제학을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 치고 들어가서 베이스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 전력 투구해 주시고요. 왜 풀이 재정학을 먼저 학습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학의 토대는 미시 경제학의 기반 위에서 업그레이드된 이론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부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부 방법은 여러분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원래 여러분 수험생이잖아요. 저희는 직장인이자 수험생 아닙니까? 제일 힘든 직업이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해야 되는 게 원래 수험생이라면 강의를 듣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한테 학교 가기 전에 뭐 하라고 하나요? 숙제 있니? 내일 공부할 거 한번 읽어봤니? S펜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 하죠. 예습은 거의 안 합니다. 숙제만 해가도 정말 다행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예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없고 특히 뭔 말인지 몰라요. 읽어보면 이거는 뭐 고조선 시대 무슨 문자 같은 거지 직접 내가 전공하지 않는 이상 혼자 먼저 읽어본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습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제 강의를 들으시고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수업을 안 듣는 거랑 똑같습니다.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다 습득이 됐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들으시고요. 복습을 3번 하셔야 돼요. 심지어 동영상을 한 번 더 들으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상입니다. 한 번 들었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이라는 걸 한 번도 학교 다니면서 배워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한 번으로 안 돼요. 다음에 또 동영상, 복습 동영상 올려주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핸드폰으로 볼 수 있다면 돌아다니면서 계속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듣기에 막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들으면은 내용은 안 보고 소리로만 들어도 괜찮거든요. 무의식 속에 계속 쌓이니까 그렇게 복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일단 동영상으로 추가 복습하는 건 2차적인 거고요. 1차적으로 복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재정학, 경제학은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고 이해가 됐는지 초점을 맞추는 거지 암기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 개념은 암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별표를 해드릴 거예요. 걔네 개념을 암기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재정학에서 이 개념을 당연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별표 해드립니다. 나머지는 읽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읽고 이해를 하시는 방법은 정독을 하는 거죠. 내가
진도 나간 만큼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저한테 그 다음 주에 질문하시면 돼요. 두 번째, 뒤에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풀이는 꼭 안 푸셔도 돼요. 얘는 직접적으로 얘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고 내가 수업 듣고 이해한 내용이 이해가 됐는지 확인 학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시면 내가 이해한 내용을 조금 더 객관화하고 여러분 빨리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이 안 실어놨고 꼭 필요한 문제들만 제가 간추려서 확인 학습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만 실어놨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재정학은 꼭 문제를 푸셔야 돼요. 얘는 선택사항. 그럼 또 안 풀 거죠. 선택사항이라면 안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강의 복습 중심으로 여러분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 반복. 제발 들으시고요. 3번만 반복해 주세요. 어떻게 3번을 반복하느냐? 첫 번째는 정독. 두 번째는 제가 별표 쳐드린 거 있죠. 나중에 별표를 쳐드릴까요? 그것만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 또 별표 쳐드린 거를 잊어먹을만 한번 또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반복을 한다는 게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똑같은 말도 내가 3번 들으면 지겹잖아요. 좋은 말도 칭찬도 마찬가지고. 근데 공부라는 게 내가 반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봤기 때문에 되게 보기 싫거든요. 하셔야 돼요. 최소 재정학을 들어가고 나서도 내가 재정학 기본 강의가 끝날 때까지 객관식 말고요. 기본 강의 끝나기 전까지 3번 반복을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안 정해드리잖아요. 그럼 몇 번을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3번만 하세요. 3번입니다. 3번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로 와주시냐면 10페이지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은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저 밑에 맨 밑에 가로 1번에 보이세요 여러분? 네, 거기 별표 좀 해주세요. 기회비용은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이제 경제학이 왜 등장을 했느냐, 경제학이 무엇이냐라는 게 1페이지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건 편하게 들으시고 이거는 꼭 암기해 주세요 하는 것들을 다 걸러드립니다. 네, 경제학의 출발은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소성의 법칙은요. 제가 교재를 다 읽어드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습하는데 빠르도록 교재를 보시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은 넘쳐나는데요.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예컨대 내가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듣고 제가 점심시간을 드리면 점심 식사하러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맛있는 거. 그렇죠? 뭐 꽃등심이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내 지갑에 있는 주머니 사정은 어떤가요? 한계가 있죠. 돈의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정몽준 씨는 꽃등심을 먹는데 주저할까요? 돈이 부족할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걸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죠. 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내일이 시험인데 내일이 중간고사예요. 근데 또는 내일이 1차 시험인데 시험이 보기까지 지금 나는 6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시간이 남아도나요? 부족하나요? 부족해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내년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보다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건 인간의 욕망 대비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 자원이라는 건 돈도 되고 시간도 되고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선택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 목이 굉장히 마른데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의점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0원밖에 없습니다. 나는 1,000원이라는 희소성의 법칙에 제약 조건에 직면해 있죠. 그럼 어떤 음료수를 선택하는 게 내 갈증을 빠르게 해소할까라고 어떤 상황에 직면하나요?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일상생활이 경제학이 출발하는 법칙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순간이 선택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뭘 타고 여기로 올까? 선택의 순간에 기로에 섰었죠. 택시 타고 갈까? 지하철 탈까? 그죠? 이 수업도 신청을 할까? 이걸 안 하면은 내가 돈이 얼마가 남는데 이 돈으로 북유럽 여행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 아니야. 내가 이 시험 준비를 선택함으로 포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선택의 상황에 직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경제 현상은 희소성의 법칙에 의해서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니까 합리적으로 선택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효율성 있게 선택을 하는 거죠. 최소 비용으로 뭐가 나타나도록 최대 효과.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이 있다면 그 돈으로 가장 만족감이 커지는 음료수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하고요.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할 때 효율성이 만족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큰 동그라미 2번.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이라고 나와 있고 첫 번째 줄을 보시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패러그램 내려갑니다. 이를 최소 비용의 원칙 혹은 최대 효과의 원칙이 달성되었을 때라고 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효율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경제적 효율성을 만족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야 공부 좀 효율적으로 해봐. 그럼 주어진 투입 시간 대비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도록? 그렇죠. 크게 나타나도록 효율성을 만족한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여러분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합리적 선택이 되고요. 매몰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고려하지 않을 때 합리적 선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몰비용은 재정학에서 주로 다루는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 아이를 제가 별표를 해드린 거죠. 자, 기회비용은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좀 그어주세요.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다른 선택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은 기회비용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 가지 선택 대안 중에 포기하는 다른 선택 대안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거를 기회비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냥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사례를 들겠습니다. 기회비용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1,000원이 있어요. 갈증 해소를 위해서 음료수를 마시려고 합니다. 음료수를 드신다면 우리 오빠는 어떤 거 드시겠어요? 이온 음료요? 20대는 아니시죠? 30대신가요? 이온 음료입니다. 이온 20대는 아니어 보입니다. 근데 30대 분 같아요. 30대 초반 같아요. 그죠? 후반이세요? 후반인가요? 네. 이온 음료를 먹으면 제가 예를 들어 500의 만족이 느껴진다라고 숫자로 데이터를 한번 임의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오빠는 무슨 음료수 드실래요? 주스요. 주스 드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성분들에게 원래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질문을 하면 감수성이 예민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그 직장인 분들은 안 그래요. 네, 다른 데 꼭 그 대학생이나 전문 수험생들이 그래요. 그래서
꿍해가지고 집에 가서 막 나를 이렇게 얼굴 사진을 막 이렇게 할까봐 하진 않겠지만 할까봐 제가 원래 여성분들에게는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주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렇게 써야죠. 주스를 마시면 600의 만족이 느껴진다 해볼게요. 우리 오른쪽에 계시는 오빠도 하나만 음료수를 선택해 주시겠어요? 네? 커피 드시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제가 임의로 숫자를 하나씩 좀 올렸습니다. 여러분 700의 만족이 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 세 가지의 선택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을 할 거 아니야. 반드시 왜 목이 마르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 주스 음료수를 선택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선택이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기회비용부터 개념부터 잡아볼게요. 자, 기회비용은 여러 선택 대안 중에 선택한 걸 빼고 포기한 것 중에 포기한 게 두 개잖아요. 포기한 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선택한 것의 기회비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가치가 큰 걸 골라야 될까요? 작은 걸 골라야 될까요? 큰 거. 자, 다시 갑니다. 여러 대안 중에 선택한 걸 빼고 포기한 것 중에 가치가 가장 큰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한 것의 기회비용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음료를 선택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 기회비용이 될까요? 커피. 둘 중에 얘가 만족감이 크잖아요. 그러면 주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뭡니까? 물어보면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거. 커피 음료를 선택했을 때 주는 만족감 700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기회비용의 개념이 해결이 되고요. 개념 이해되셨죠? 그럼 두 번째, 합리적 선택인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랬죠? 합리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얘보다 얘가 주는 만족감이 크잖아요. 그럼 얘를 선택해야지 합리적이었던 거죠? 그러면 합리적 선택의 기준에서 보자면 이 사람은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한 거고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요. 선택한 거 빼고 포기한 것이 선택한 것보다 가치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선택하면 합리적 선택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대안 중에 가장 만족감이 큰 걸 골라야 되고 내가 얘를 선택 안 했다면 포기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걔가 선택한 것보다 가치가 어때야 돼요? 낮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여러 선택 대안이 있는데 야 나 이거 선택했어. 그러면 기회비용이 뭔데? 이거 안 했으면 나는 이거야. 근데 얘가 더 나는 만족감이 낮으니까 잘한 선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